반갑습니다. 저는 신한은행 소속으로 대출 모집법인 단우파트너스에 일하는 본부장 이광용이라고 합니다. 천안에서 왔고요. 제가 이 업을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집단대출만 전문으로 하고 제가 전라도부터 경기 남부까지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 노하우를 간략하게 전달해 드릴 건데 이 안내는 좀 간략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숙지나 공부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 단지가 모집 공고가 22년도 2월 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 적용하는 부분도 있고 DSR 적용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재개발 아파트다 보니까 대출 상품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적용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절차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 방법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적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대출 상품이 크게 정부 상품이 있고 은행 상품이 있습니다. 이 정부 상품은 내 집 마련 디딤돌이 있고 아낌의 보금자리론 상품,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내 집 마련 디딤돌이라는 상품이 재개발이다 보니까 적용이 안 되세요. 다만 이제 소유권 이전 후에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잠시 후에 또 안내해 드릴게요. 이 정부 상품의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은행 상품으로 상담을 받으셔야 돼서 이 정부 상품 대상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놨는데 나름 이 자료는 다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나름대로 또 공부를 좀 하시는 게 각자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상품인데 대부분 다 무주택, 생초, 신혼부부가 해당이 되죠. 근데 여기는 재개발이라서 제가 서두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되는 방법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조건을 충족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시점에선 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이 가장 금리가 저렴하니까 본인의 자격 조건이 되는지 충분히 숙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연소득 기준이 가장 포인트고요. 당연히 이제 무주택, 신혼부부, 생초 이런 대상자들인데 연소득 기준이 포인트고 면적 기준, 소득 한도, 대출 한도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향후에 또 그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대출 대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가 자산심사예요. 자산심사가 통과돼야 됩니다. 24년도 기준으로 4.69억이에요. 이 자산의 개념은 통장 잔고, 대출을 뺀 통장 잔고, 부동산, 동산, 자동차 다 포함해서 자산을 봅니다. 본인과 배우자, 등본상 세대원까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통장 잔고가 1,000만 원이 초과돼서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 통장 잔고를 잘 정리해 보세요. 미리 빼두셔도 충족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는 재개발이니까 당장 대출이 디딤돌이 안 되니까 이 방법이 규정상 정해져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면 디딤돌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소유권 이전이 이제 아까 본법이 신의에서 말씀하셨지만 시점이 좀 재개발이 늦다 보니까 그 시점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할 수 있다는 내용이세요. 금리는 최근에 금리가 좀 올랐죠. 그래서 대상이 2002에서 4, 4에서 7, 7에서 8,500 이하일 때 금리 조건이세요. 이 내용도 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대출 기간을 30년으로 하시게 되면 금리가 한 2%대 후반에서 3%대 중반까지인데, 이 대출 한도는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웬만한 소득자고 부채가 별로 없으시면 조건만 충족되면 한도는 웬만큼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서 신용대출을 받거나 하시는 분도 간혹 있긴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까 이 금리에서 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족되면 금리가 무대가 되죠. 요 5가지는 중복이 안 되고 요 밑에는 중복이 되니까 이것도 참고로 하시고요. 그 도시기금 사이트에 가면 디딤돌의 대상이 확인이 되실 거고요. 여기 신생아특례라는 대출 상품이 올 초인가 출시가 됐죠. 요거는 이제 신생아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대상이 되세요. 대신에 이제 1주택자에 한해서 만약에 출산을 내년 초에 한다 그러면 다른 상품으로 하셨다가 이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 대신 요 조건들을 좀 충족시키셔야 되고, 금리 체계는 이렇게 돼 있고 최대 1.35까지 해서 1.3억, 부부합산 1.3억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단 이거는 이제 특례라 그래서 5년만 고정금리고 5년 후에 금리가 이렇게 바뀝니다. 8,500 이하자 이상 초과자에 한해서 5년 후에 금리가 바뀐다. 5년만 고정금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 5년 동안은 저렴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뜻도 되는 거고요. 5년 후에 소득이 올라서 8,500 이하자일 때도 0.55%가 가산이 되는 거예요. 이 최초 금리에서 여기 금리에서 이 금리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5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디딤돌 안에 들어가 있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라고 하는 거고요. 신생아나 첫째나 둘째를 자녀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제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디딤돌 같은 경우는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주택공사 홈페이지나 주택 도시기금 사이트에 나와 있으니까 이 항목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카페에 어떤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전 점검 때 은행 부스에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 상품인데, 이 상품은 이제 주택공사 보증 상품이세요. 한국주택공사에서 취급하는 거고요. 이 사이트에서 대출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고 승인 나면 은행 창구로 가서 서류 제출, 서류 작성하고 실행은 한 일주일 후에 잔금 내는 날 하는 거죠. 이 상품은 만기까지 고정금리 상품이세요. 만기까지 금리가 변하지 않는 리스크가 없는 상품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안 바뀌니까 유리할 수도 있는데, 또 금리가 내려가면 불리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긴 하겠지만 판단은 좀 각자의 몫인데, 금리가 상승기 때 불리하지만 하락기 때 유리하고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근데 상승기는 언제고 하락기는 언제일까요? 참 판단이 어렵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일했지만 그 판단이 저도 어렵습니다. 아낌이 보금자리는 이제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2주택 이상은 신청이 안 되고요. 분양권이 2개 있다. 무주택 보유인데 분양권이 2개 있다. 그러면 기존의 한 분양권을 처분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현재 주택이 한 채인데 분양권이 2개다. 그럼 또 신청이 불가하고요. 그래서 분양권도 주택 보유로 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은 현재 주택이 한 채 있거나 분양권이 2개 있는 세대에 한해서만 신청이 되세요. 연소득 기준이 있어요. 7천, 8,500, 8천, 9천, 1억 이 기준을 충족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기 대출이 준공이 1월 말 예정이겠죠? 네.
1월 말이면 이제 연소득이 올 12월까지 기준으로 잡거든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는 12월까지 잡기 때문에 만약에 간당간당하다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다 잘 얘기하셔야 돼요. 1원이라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하세요. 그리고 1월달 신청하시는 분들은 원천징수 정산이 안 되면 23년도 기준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연말정산이 진행 이후에는 이 기준으로 가는 거고요. 24년도 기준이. 연말정산이 안 되셨으면 23년도 기준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소득금액 증명원 기준으로 갑니다. 매출 기준이 아니라 소득금액 증명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3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24년도는 이제 세금 신고를 내년 5월 달에 하기 때문에 24년도는 적용이 어렵고 23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이 기준에 충족하시면 신청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대출 한도에 변수가 있어요. 디딤돌은 웬만하면 나오시는데 이거는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특히 소득금액이 매출로 안 잡고 과표로 잡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적게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금액이 작아지면 소득금액 증명원의 금액이 작아지면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세요. 네, 금리는 현재 3% 후반에서 3% 초반까지 있고요. 중도상환 수수료는 0.7% 슬라이딩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서 이 디딤돌과 보금자리 상품은 DTI라는 규정을 적용해서 심사를 하는데 DSR을 적용을 안 하고 있죠, 현재는. 그런데 이 상품도 DSR을 적용한다는 얘기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근데 언제 적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말만 나왔고요. DSR이 초과돼서 한도가 안 나오신 분들은 이 보금자리 상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제 DSR 3억이 필요하신데 DSR 때문에 2억 5천밖에 안 나온다. 그럼 DTI를 적용하면 이 상품은 3억이 다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대출 한도의 기준은 이 분양가격 기준과 KB 시세가 적용된다면 KB 시세 기준 둘 중에 낮은 금액이세요. 보통 입주 아파트 요즘은 다 분양가격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분양가격은 공급 금액과 발코니까지만 더해서 그 기준으로 LTV 60, 70, 80이 되고요. 디딤돌 상품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이제 전매 세대일 경우에도 이제 분양가보다 플러스 P다 일 때도 분양가격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요거 이제 이 상품을 신청하는 과정이고요. 나중에 은행마다 이제 주거래 은행에 신청하실 때 문의하시면 되고요. 디딤돌이나 보금자리 상품은 전 은행이 다 금리와 조건들이 동일하세요. 왜? 정부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은행에 위탁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 은행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거래 은행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청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산 심사를 받으셔야 돼요. 디딤돌은 뭐 신생아 특례 요게 3일에서 5일 걸립니다. 그러면 입주가 그리고 대출 심사라는 게 있는데 요건 주거래 은행에다 하시면 돼요. 은행마다 차이가 있는데 한 4주에서 6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내가 대출을 1월 말에 하겠다. 그러면 한 12월 중순에 하셔도 돼요. 미리. 근데 2월 달에 하시겠다. 그러면 보통 그 자산심사 승인 받고 60일? 90일인가 그래요. 승인 유효 기간이. 그 기간 안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2달, 한 5, 60일 전에 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뭐 보금자리 상품 같은 경우는 이 어플 통해서 신청을 하는 거고 심사 기간만 3주에서 5주 정도 걸려요. 이 보금자리 심사는 주택금융공사에서 합니다. 은행에서 안 하고요. 승인이 나면 은행에 서류 작성과 서류 제출을 하러 방문하시는 거고 방문 후 7일 후에 잔금 내는 날 실행이 되세요. 요거는 심사 승인 난 거기 때문에 실행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 은행 상품 같은 경우는 서류 작성, 서류 제출하고 2, 3주 정도면 잔금 내는 날 실행이 가능하고요. 이 세 가지 정도로 기간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시면 이런 그 영상들이 나와 있어요. 한번 참고로 또 지금부터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은행 상품을 또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은행 상품은 변동금리가 있고 혼합금리가 있고 고정금리가 있습니다. 고정금리라고 해도 5년만 고정이에요. 5년 후에 금리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죠. 네. 그 혼합금리는 5년 후에 6개월 변동으로, 이게 금리 체계가 두 가지가 있는 걸 혼합금리라고 하고요. 변동금리는 말 그대로 3개월, 6개월, 12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 상품이에요. 사람마다 취향이 좀 다르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추세가 혼합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를 은행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 3개월, 6개월 단위는 은행은 잘 안 하고 이금융권에서 좀 판매하는 상품이고요. 그 금리 체계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모든 은행이 금리 체계 똑같아요.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 가상금리, 은행에서 가상금리를 붙여요. 마진을 붙인다고 하죠. 거기에다가 은행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최종 적용금리가 나오는데, 이 가상금리와 우대금리는 한번 적용되면 불변이에요.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 기준금리는 매일 바뀝니다. 실행일날 적용이 되세요. 이 기준금리가 왜 매일 바뀔까요? 혹시 9시 뉴스나 아침 9시나 저녁 9시에 뉴스에 나올 뉴스에 미국 주가가 나옵니다. 관심 있으신 분 계세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 관심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은데 항상 나와요. 미국 주가가. 그 이유가 이제 주식 시장에 영향이 크게 미치는 나라기 때문에 그렇겠죠. 기름값도 맨날 바뀌어요. 매일 바뀌고. 마찬가지로 이 기준금리라는 것도 한국은 약소국이라 보다 보니까 세계 시장에 의해서, 채권금리 시장에 의해서 매일 바뀝니다. 그러다가 실행일날 그 기준금리가 적용되면 안 바뀌어요. 그때부터 언제까지? 변동 주기 동안은 안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바뀌는데, 보통 제가 해보니까 입주 시작과 입주 끝나는 날 금리가 어떨 때는 0.5%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가 싸고 비싸고는 판단이 지금 말씀은 좀 어렵지만, 그렇듯 기준금리가 정해지면 그게 실행일날 5년 동안 안 바뀌는 게 모든 은행의 이 금리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신청한 날 금리가 내 금리가 아니고 신청하고 실행일날 내 금리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려도 될 것 같아요. 중도상환수료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요거 5대 은행은 다 동일합니다. 한 20년 동안 동일했어요. 예를 들어 대출 금액이 3억이다. 그러면 이 30% 이내는 수수료가 면제예요. 3억에 30%면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이 연간 면제예요. 최초 금액 기준으로 연간 30%. 1년 지나면 또 30% 9천이 또 면제예요. 2년 지나면 30% 9천이 또 면제예요. 그 이상 30% 이상 금액을 상환할 때만 수수료 규정이 있고, 슬라이딩 방식으로 내려가다가 3년 지나면 완전 제로가 되세요. 이 상품은 이 수수료 규정은 전 은행이 동일한데, 간혹 어떤 은행은 최초 금액 기준으로 30%를 적용하고 어떤 은행은 남은 잔액에 30%를 적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만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집단대출 상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정부 상품과 은행 상품, 한도 대출 기준이 정부 상품은 공급가 발코니예요. 은행 상품은 감정가고, LTV는 80%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이 정부 상품 아까 말씀드린 디딤돌 보금자리론이거든요. 생초라고 따로 상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LTV만 더 10% 더 해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생초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나 80% 필요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럼 생애 최초 주택구입은 정부 상품이나 은행 상품은 80%까지 되죠. 근데 일부 은행에서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사전 점검 때 아마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 70%는 무주택 세대나 일시적 2주택 세대, 그리고 60%는 주택이 있으면 디딤돌은 적용이 안 되시고, 분양권이 또 있어도 적용이 안 되시고, 이런 장단점이 있고, 70%, 60%. 여기 정부 상품 보금자리는 처분 조건이 들어가요. 일시적 2주택에 한해서는 은행 상품은 미처분 조건이고요. 그 한도 제한이 있는데 정부 상품은 DTI를 보고 은행 상품은 DSR을 본다. 여기서 DSR 70, 40 여기 좀 되게 나중에 입주하실 때 이제 DSR 때문에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여기 이제 22년도 모집 공고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22년도 모집 공고는 DSR을 40 규정을 5대 은행은 봅니다. 5대 은행은. 그럼 DSR이 뭔지는 지금부터 공부를 좀 하실 필요도 있어요. 어디든 뭐 저기 유튜브나 네이버에도 물어봐도 다 나오고요. 계산기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각 은행 어플에도 다 나옵니다. 각 은행 어플도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전매 세대 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금융권만 DSR을 50 규정으로 갑니다. 이런 DSR 규정이 있어서 여기 22년도 이후기 때문에 DSR 40 초과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보금자리 상품을 또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리고 대출 대상 한번 이 자료를 다 제공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참고 삼아 보세요. 그리고 이 상품마다 조건들이 있습니다. 주택의 조건, 가격 기준, 면적 제한, 자산, 대출 한도 규정. 요거를 정리해 놓은 게 네이버 뒤져도 없어요. 네,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거니까 네, 참고 삼아 보시고, 여기 이제 금리도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금리가 조금씩 틀립니다. 우대금리 미적용이에요. 뭐 하단에 보면 이제 무주택 세대 전용, 신혼부부 전용, 5년 특례금리, 무주택 일시적, 비전주택 미처분 조건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단 하나 은행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 전입신고 개념이 있어요. 전입신고는 원래 대출 조건이 1순위 근저당 설정 조건이에요. 이걸 안 지키시면 나중에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제3자가 전입을 언제 해야 되냐? 제3자 전입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하셔야 돼요. 제3자라는 거는 대출 신청자의 본인, 배우자, 자녀까지 그 이외에는 다 제3자예요. 형제자매, 부모님도. 물론 이제 부모님은 무상거주 확인서를 쓰면 가능은 한데, 어쨌든 본인 그 소유권 이전이 되기 전까지는 제3자 전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이 진행되신다는 거. 특히 이제 월세 전세 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야 되고, 전세는 대출이 안 되고 월세는 대출을 하는 은행이 있고 안 하는 은행이 있어요. 무조건 다 해주진 않습니다. 월세는 그 월세 할 때는 꼭 지키셔야 될 게 그 월세 계약서에 임차인 전입 신고는 소유권 이전 후 한다, 이런 계약 특약 내용을 꼭 쓰셔야 돼요. 제가 그동안 하면서 한 단지에 한두 명을 꼭 봤는데 월세를 세입자가 먼저 전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될 때 빼는 조건으로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그분이 바쁜 사정으로 못 뺐어요. 몇 달을 못 빼다가 대출을 일부 갚거나 갚은 경우도 있었고, 어떤 분은 그분을 이사 내보내고 새로 임차인을 맡으신 경우도 있었고, 새로 이사를 내보내다 보니까 이사 비용을 물어주는 경우도 봤고요. 그 월세를 두시는 분들은 꼭 참고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제가 대출 상담하면서 많이들 질문하시는 건데, 사전 점검을 하시잖아요.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야겠죠. 꼼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대출 신청을 하러 오세요. 디딤돌, 보금자리, 은행 상품 상담하고 접수를 하죠. 그럼 사용 승인 시점에 대출을 진행이 가능하세요. 준공 이후에 가능하세요. 준공 나기 전에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대출 실행일 날은 잔금을 납부하는 날이에요. 이거 보이시죠? 대출 실행이 있고 잔금 내는 날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도금 은행이 여기 어딜까요? 어디요?
신한은행 하나 아니잖아요. 한 3개로 알고 있는데 중도금 금리 몇 프로세요? 6%? 6% 정도 될 거로 보이는데 후불제 이자죠? 이자가 많이 나올 거예요.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런 모든 잔금과 중도금을 다 납부하는 날이 대출 실행일이에요. 그러면 중도금 이자가 비싸서 중도금만 갈아타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중도금만 갈아타고 잔금은 천천히 내겠다. 입주기간 끝때쯤에 잔금을 내겠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은행에서는 대출 진행이 안 되세요. 중도금을 갚고 후불제 이자도 내고 잔금을 납부하는 날이 대출 실행일이세요. 그럼 실행일 날짜를 정해놓고 대출 신청하러 오시는 게 상담할 때 수월하시고요. 실행일 날은 모든 은행 직원이 중도금과 잔금과 후불제 이자를 은행 직원이 다 송금 상환 처리를 해드려요. 그 영수증을 챙겨가시면 돼요. 그 영수증 가지고 키를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업무, 이 실행일 날에 중도금, 잔금을 다 처리하는 업무는 왜 은행에서 하냐면 못 믿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고객님을 못 믿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실수할까봐 키를 받는 거에 대한 과정에 어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미리 대출을 잔금을 다 내신 분도 있고 중도금도 상환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과정이 빠지겠죠. 그냥 대출 실행해서 통장에 입금해드려요. 중도금을 이자가 비싸니까 먼저 상환하셔도 됩니다. 지금 상환하셔도 돼요. 일부로. 그리고 잔금도 선납 할인되면 일부 납부하셔도 돼요. 아까 이제 법무팀에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남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리스크를 좀 줄이시는 것도 있고 이자를 줄이시는 것도 있고요. 키를 수령하시려면 그런 관련 영수증이 필요해요. 잔금을 냈다, 중도금을 상환했다. 영수증이 필요하고 선수관리비를 내셔야 키를 줍니다. 그래야 이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 시스템이 입주지원센터라는 게 생기고 어플로 이사예약을 하게 돼 있어요. 한 동에 하루에 3타임, 4타임 그 날짜를 못 지키면 다음 날짜 잡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삿짐 센터도 그렇고 신중하게 날짜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놓치시면 이삿짐 센터도 그렇고 이사 예약 시스템에도 원하는 날짜를 못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내가 대출 필요한 금액이 얼마고 언제 나머지 잔금을 낼 수 있는지 그 날짜를 지금부터라도 정리를 하셔서 날짜를 정해놓고 이사 예약도 하시고 이삿짐 센터 예약도 하셔야 될 거라고 제가 그동안의 노하우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보존등기라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보존등기가 나야 소유권 이전이 시작돼요. 여기 보존등기가 제거의 말이다 보니까 좀 늦게 될 거예요. 어쨌든 준공이 나야 대출이 진행이 된다. 준공은 우리 조합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보고요. 그래서 대출 참고사항으로 여기 이제 대출 신청 금융기관에 공급계약서,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시는 거예요. 왜?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1순위 설정을 법무법인에서 합니다. 그래서 분양계약서 원본이 은행에 제출하셔야 대출 진행이 되세요. 이거 제출을 안 하시면 대출 진행은 은행에서 안 합니다. 그 모든 서류, 대출 관련 서류와 공급계약서 원본을 은행에 금융기관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등기 설정도 1순위 설정도 하기 위해서 은행 확보를 하는 개념이 있고요. 꺼졌네요. 네, 꺼졌네요. 중요한 포인트, 당일 이사하시는 분들의 포인트인데 간혹 이제 대출 당일날 이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출 당일날 이사 계획을 잡으시는 분도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고 나머지 잔금을 누군가한테 받죠. 뭐 매매를 하셨다든가 전세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반환받는다든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대출 당일날 이사를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오전에 이 대출 업무 처리가 오전에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키 수령은 오후에 가능하세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참 이해 못하시고 뭐 이사 예약을 시스템에다가 10시, 11시로 예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까지 이 처리가 될까요? 매매 잔금하시면 매수자가 대출을 받으면 10시, 11시에 잔금을 하게 될 것이고 임대인한테 돈 받는 것도 10시, 11시고 그럼 10시, 11시에 키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 대출 당일날 이사하시는 분들은 꼭 제발 1시 이후로 이사 예약을 하시고 이삿짐 센터도 예약을 하시는 게 그날 왔다 갔다 좀 바쁘시거든요. 당일날 대출 당일날 이사하시는 분들은 요거 꼭 참고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경험으로 이 대출 한도, 대출 금리, 상환 방식, 중도 상환 수료 그때 네 가지가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질문 있으면 받을까요? 마이크가 네, 마이크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혹시 네.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네,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